2000년 8월 12일 토요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고가 일어났다. 러시아 해군 북방함대 소속 오스카급 잠수함 쿠르스크함이 노르웨이 바렌츠 해에서 군사 훈련 중 침몰하였다. 당시 쿠르스크함은 북방함대 기함인 키로프급 순양함 표트르 벨리키함을 향해 두 발의 모의 어뢰를 발사할 예정이었다. 평소처럼 순항 중이던 쿠르스크는 어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오전 11시 29분은 달랐다. 잠수함 함수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어뢰 덮개 등을 날려버리는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긴급 부상 시스템을 이용해 즉시 부상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이 폭발로 함장 등 주요 장교들이 몰살당해 지휘체계가 붕괴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2분 15초 뒤엔 이보다 더 큰 폭발이 일어났다. 이 폭발로 선체엔 2m의 구멍이 뚫렸다. 이 폭발의 규모는 쿠르스크함의 원자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충격과 거의 일치했다. 따라서 조금만 폭발이 더 강했어도 원자로가 파손되어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뻔하였다. 길이 154m, 3층 높이의 배수량 13,400톤인 쿠르스크함은 1000m 수심 해저에서도 견디도록 설계돼 있었다. 그러나 격실들로 물이 초당 9만 리터씩 쏟아져 들어왔고, 선체는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108m 해저로 가라앉았다. 사고 당시 폭발음은 훈련 함선들이 감지했으나 훈련에 따른 폭발음으로 여겨보고하지 않았다. 당일 저녁이 되어 쿠르스크로부터 응답이 없는 것을 염려하기 시작했고, 거듭된 교신 실패로 늦은 저녁에는 수색구조 작전이 발령되었다. 사고 다음 날인 13일 아침 파손되어 가라앉은 쿠르스크의 선체가 발견된다.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물론이고 어떤 외국의 지원도 일체 거절했다. 해난 구조 능력에 있어서는 서방이 훨씬 앞서 있었고, 러시아 단독으로는 시간 안에 승조원 구조는커녕 사고 수습조차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어째서인지 자국 단독 대응만을 고집했다. 이는 냉전 시대 적국이자 현재의 가상 적국인 미국과 냉전 시대 내내 대치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와 자국 해군의 최중요 전력 중 하나인 오스카급 핵잠수함을 외국에 내보이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이유가 겹쳤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어쨌든 이는 귀중한 초동 대응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러시아의 태도에 대해 생존자가 있음에도 구조에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게다가 러시아가 동원할 수 있는 심해 탐사선 겸 구조선인 KDCO가 타이타닉호 탐사를 위해 임대되어 대서양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해군의 구형 해난 구조함 프리즈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사고 다음 날인 13일 프리즈함이 쿠르스크함의 9번 격실 탈출 해치에 도킹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악천후를 이유로 시도를 하지 못했고, 금요일에는 도킹을 했으나 여합에 실패했다. 러시아는 16일에야 영국과 노르웨이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이들 구조대는 17일 노르웨이를 출발해 19일 현장에 도착했다. 20일에는 노르웨이 해군의 심해 잠수사들이 탈출 해치에 도달했지만, 그때는 이미 9번 격실이 침수된 후였다. 해치를 열었을 때 기포가 올라와서 성분을 분석했는데 연기와 부패 가스가 섞여 있었다. 즉, 이미 오래전에 승조원들이 사망하여 그들의 시체의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침몰 직후 생존해 있던 승조원들 중 최선임자였던 드미트리 콜레스니코프 기관대위 당시 27세의 시신에서 나온 메모의 일부인 포크기의 종이 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장에는 위의 내용이, 두 번째 장에는 당시까지 생존해 있던 인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당시 인양팀 측에서는 원본을 보내주겠다고 콜레스니코프의 아내에게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내용을 복사한 종이를 보내주었기에 콜레스니코프의 아내는 매우 큰 좌절을 겪었다고 언론에 말한 바 있다. 또한 지금까지도 실제 편지는 이보다 더 많으며, 나머지는 러시아 정부의 위신에 좋지 않기에 일부러 러시아 측에서 감추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승조원 118명 대부분은 폭발과 함께 순직했지만 함 후미에 22명의 생존자가 있었다. 앞서 언급되었던 드미트리 콜레스니코프 대위의 메모에 6, 7, 8번 격실의 전 인원이 9번 격실로 이동했다. 여기에는 23명이 있다. 이 사고의 결과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우리 중 아무도 수면 위로 돌아가지 못하리라고. 나는 지금 어둠 속에서 적고 있다. 부검 결과 이들은 사고 후에 최대 8시간 정도 생존해 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9번 격실의 화재 흔적과 내부에서 발견된 타버린 이산화탄소 제거 카트리지로 추정해 볼 때, 승조원들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제거 카트리지를 이용하려 시도했는데, 하필이면 이것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것이 기름이나 물과 접촉하면 격렬한 화재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어서 화재가 발생해 전원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그렇게 그들의 고통이 8시간 만에라도 끝난 것이 다행일지도 모른다.
사고 원인을 분석하던 조사반은 인양한 선체를 해체, 분석해 폭발 원인으로 선체의 머리에 눈길을 모았다. 바로 어르실이 완전히 날아갔고 거기서 연결된 선체의 다른 부분이 특히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특히 어뢰 발사관 덮개가 한미 뒤쪽에서 발견된 것이 결정적이었는데, 이는 어뢰 발사관에서 폭발이 처음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이 사고는 러시아 해군의 고질병인 낡은 장비와 안전을 생각지 않은 설계가 얽혀 만든 인재로 드러났다. 장전관이 터진 순간 쿠르스크 함은 가라앉지 않고 어영부영 살아있었다. 그러나 전투정보실은 이미 1차 폭발의 충격으로 제대로 움직일 인원이 없던 터라 화재를 제대로 진압할 수 없었다. 잠수함은 비상 상황이 일어나면 격실 단위로 불길과 유독가스를 차단하도록 설계됐지만, 쿠르스크는 이 격실 차단 체계가 허술했다. 엎친 데에 덮쳐 선체의 머리끝부터 꼬리끝까지 배기구가 한 줄로 이어져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1차 폭발 때 어뢰실 격벽이 이 폭발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폭발이 배기구를 통해 전투정보실을 덮쳐 함장과 주요 장교들을 몰살했다. 한편 폭발로 인하여 어뢰실에는 화재가 일어났고, 화재가 순식간에 번지면서 어뢰 탄두가 유폭하면서 2차 폭발로 이어졌다. 2분 15초 뒤에 2차 폭발은 어뢰 탄두가 유폭한 것으로, 당시 어뢰실에는 5에서 7발 정도의 어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당시 쿠르스크 함에 탑재된 어뢰는 타이프 65-76킬라는 기종으로 탄두 중량이 450kg에서 557kg에 달하는 물건이었다. 적게 잡아도 2톤이 넘는 폭약이 유폭하면서 앞부분에 구멍을 뚫고 1번부터 4번 격실까지 완파시켰고, 허술한 설계의 배기구를 통해 5, 6번 격실까지 폭발력이 전달되어 그곳에 있는 승조원을 몰살시켰다. 7, 8, 9번 격실은 무사했고 그곳에 있는 생존자들이 9번 격실로 이동했지만, 이산화탄소 카트리지가 물과 접촉하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해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모두 사망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 사고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정부 러시아 해군은 가족들에게도 냉담했다. 처음엔 언론을 통해 잠수함에 경미한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말을 아꼈고,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밝혀내라고 재촉하는 유가족들을 몰아냈다. 덕분에 착잡한 장면이 여럿 나왔는데, 한 예로 8월 18일 쿠르스크 함 승조원 세르게이 대위의 어머니는 무르만스크 해군기지에서 쿠르스크호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별다른 구조 의지가 없음에 분노에 휩싸여 "그가 왜 죽어야 하느냐, 당신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등 소리를 지르다가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후 간호사에게 진정제를 맞고 기절해 끌려나갔다. 이는 정부가 재난에 대한 대중의 비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불렀다. 쿠르스크의 선체는 2001년 네덜란드의 인양업체인 스미트 셀비지와 중량물 수송업체인 마우에트에 의해 절단 작업 후 대부분이 인양되어 로슬야코바 해군기지로 운반되었다. 총 94구의 시신이 인양되었고, 그중 3구는 화재로 훼손이 심해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함장을 포함한 31명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해군 국립묘지에 안치되었으며, 이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쿠르스크의 모항 차파드나야 리츠카에 세워지게 된다.